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당히 뜻깊은 밤입니다. 자유의 밤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좌담회에서 자유를 위한 메시지를 남기도록 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분의 전문가와 학생, 젊은이, 그리고 청년 단체를 이끌고 있는 리더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네 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좌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우 한양대 학생입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김정호 경제TV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장지호 하자구 컴퍼니 대표이십니다. 네. 김영준 SFL 코리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오늘 자유를 위한 메시지를 한 번씩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을 세 가지를 좀 드리고 각 그 질문에 말씀을 이렇게 한 라운드, 두 라운드씩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가 상당히 지금 경제 붕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아무래도 자유주의가 흔들리고 있고 자유주의 정책이 제대로 발현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자유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자유주의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 사회에서 그 이유를 먼저 간단히 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에서 앉아 계신 박진호 우리 학생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주의가 왜 흔들리고 있는가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하는데 자기 자신은 남들보다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에 보면 그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야 하지만 본인 자신은 남들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자들의 재산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해야 된다. 나에게 분배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서 본인은 자기가 번 거나 자기의 생산성에 비해서 더 많은 소득을 누리고 싶어 하곤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인류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인 것 같고, 한국의 경우를 좀 더 따져보자면은 다른 선진국들과의 큰 차이가, 한국은 이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이 밑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혁명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만 해도 뭐 곡물법이라든지 면직물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세에 대한 투쟁을 통해서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어떤 조세의 그 제한, 이런 것들을 정부로부터 얻어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부터, 특히 군사정권 때 이 수출주도 성장을 하면서 강제로 시장경제의 옷을 국민들에게 입힌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부유해졌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런 남들보다 더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선동에 더 잘 넘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 자유주의의 퇴조는 사실은 분야별로는 퇴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박진우 학생께서 이야기한 경제적 자유는 분명히 퇴조를 하고 있는데, 소위 사회적 자유 또는 개인적 자유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오히려 자유가 상당히 확장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동성애 자유라든가 아무튼 그 지금까지 금기 시대에 왔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 금기가 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유가 확장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가 이제 위축되고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 보통 서민들의 자유는 확장이 되는데 가진 자들의 자유는 박탈당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가진 자의 자유,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고, 우리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할 자유 같은 거죠. 비즈니스를 할 자유 같은 거,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다 박탈되어 가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 그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사업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왔던 것은 사실은 한국인이 아니고 비즈니스맨들이 그 자유를 누려왔는데, 그것은 박진우 학생이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는 박정희 정권이나 또는 이승만 정권이 한국인에게 일종의 강요 비슷하게 그렇게 갖다 준 거예요. 한국인들 전체, 다수의 한국인들이 원했던 건 아니죠. 그 정권이 갖다 준 거고, 일종의 강요된 자유 같은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게 87년, 88년 이후에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보통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의 정서가 바로 제도로 만들어졌고, 그 정서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들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뭐 옛날부터도 그 흥부놀부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 한국인의 정서가 어떻다는 걸 잘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서가 그대로 제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 자유가 퇴조하는 거다. 이렇게 봐요. 근데 그것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소위 근대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걸 거치지 않았던 나라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남미의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뭐 모든 나라들이 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고, 그래서 억지로 주어졌던 경제적 자유를 다 스스로 없애는 거죠. 칠레도 그 군사정권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 경제적 자유가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들어서 또 다시 좌파 정권으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걸 보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경제적 자유, 즉 비즈니스맨들, 돈 벌 수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다만 근대 시민혁명을 거친 나라들, 그건 굉장히 인간 호모사피엔스로서는 매우 이게 특이한 일인데, 그런 나라들은 개인의 자유, 내 자유가 중요하면 네 자유도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또 나의 자유를 보장받고자 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거기에는 경제적 자유도 포함된다는 그런 자각을 몇몇 나라에서는 했던 거죠. 한국은 그런 자각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자각이 없었던 거고, 억지로 미국의 제도가 그냥 강요됐던 거고, 그래서 우리의 본래 정서를 찾아가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유주의의 경제적 자유의 퇴조는 사실은 굉장히 이건 막아내기 힘든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자유주의 근간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이런 근거는 이제 한 가지로 좀 귀결되는 거라고 보는데, 일단 저는 그 정치권의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여당과 야당 가리지 않고 실제로 저는 오늘 청년들의 어떤 사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이런 정부에서 진행하는 이제 그 무상복지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제 우리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자유주의가 사실은 공짜가 아님을 인지를 하고 자각을 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아주 망각시키는 어떤 정책적인 행태를 좀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자유주의를 수호하고 이렇게 중시해야 되는 이 야당이 실제로 이번 타다 서비스가 굉장히 이제 그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떠한 시장 경제, 자유시장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행태, 이게 사실 그 택시 노조와 또 택시 가족들, 유권자들을 고려한 정치적인 저는 실수와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본격적인 토론 때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다 이야기도 있었고, 제가 정치학 이제 청강을 하면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보통 민생법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법안들이 많은 찬성을 등에 업고 통과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민생 법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 꼭 이제 민생 경제를 이제 좀 좋게 개선할 수 있는,
좀 더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법안들이라기보다는 이제 규제를 확대하고 좀 더 불필요한 장치들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들인 경우도 많아서 근데 이제 그런 법안들에 이제 민주당이나 뭐 정의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까지도 이제 많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된다는 거는 이제 그런 법안을 통과를 시키더라도 국민들의 반발을 사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민생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렇게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을 동반하면서 조용히 통과가 되어 왔던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직 한국 사회 내에서 자유주의, 특히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인식이 잘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공교육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제 가르쳐져 왔던 내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인식 환기가 전혀 부족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좀 더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네. 자유주의에 입각한 해법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분야에 구체적인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이런 해법으로 풀어야지 앞으로 좀 더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러한 경제 붕괴 현상이 중단이 되고 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풍요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하나씩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이런 처방 지금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유를 이제 경제적 자유랑 사회적 자유로 굳이 이분을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사회적 자유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경제적 자유는 위축된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 자유지선주의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잘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사회적 자유랑 경제적 자유는 한 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표현의 자유나 어떤 언론의 자유 그리고 내 자신의 행위의 자유를 누리려면 내가 소유한 생산물 그리고 내가 생산한 소득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누리지 않고서는 그런 자유를 얻어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신체적 자유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세금이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노동한 것의 일부를 강제로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면 이게 강제 노동이 되고 그래서 세금은 경제적 자유의 침탈이기에 이전에 그 신체적 자유의 침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자유랑 경제적 자유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설득하는데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 문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단적으로 예시를 들면 북한에서 더 심하잖아요. 이 동성애자에 대한 탄압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를 봐도 그 애플의 CEO인 팀 쿡이 동성애자고. 근데 팀 쿡이 높은 수준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시장에서는 그 사람의 성적 지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산성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미국에서 피부색에 의한 차별이 굉장히 극심했던 때에도 이런 피부색에 의한 차별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어떤 상품을 생산할 때 그 사람이 흑인이냐 백인이냐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물건을 만드느냐에 집중을 했고 그 시장이 커지면서 사실은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줄어든 영향도 분명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 세태에서 경제적 자유의 확대를 좀 관철을 시키려면 이 맨날 경제적 자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사회의 트렌드에 맞춰서 사회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명제를 좀 확산시키는 것이 주요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가 중요하다는 데는 100% 동감을 하지만 현재 전략적으로 또는 전술적으로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사람들 경제적 자유를 확장합시다. 다시 말해서 좀 잘난 사람들이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합시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해봐야 먹혀들지는 않습니다. 도대체가. 한국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뭐냐?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게 옳다고 봐요. 당신은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면 그 말은 듣습니다. 물론 책임지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무책임하니까 고치세요라는 말은 일단 들으면 부끄러워하고 그런 말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먹혀들 수 있다. 설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한국인들에게 설득을 해야 될 일은 책임혁명을 하자라고 하는 책임감혁명 이런 거라고 봐요. 우리가 크게 보면 이 건국 이후에 3번의 혁명을 거쳤는데 첫 번째 혁명이 이승만 정부 또 미군에 의한 이 자본주의 개인주의 혁명이죠. 이거는 억지로 강요된 그런 혁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뭐 잘 살아보세 혁명 같은 거. 네, 이게 두 번째였고 정말 큰 변화였죠. 네.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의 변화가 그때 생겼으니까. 세 번째는 87년 이후에 소위 운동권 세력에 의한 민주혁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3번의 의식혁명을 우리가 거쳤는데 그 중에서 그런데 그 3번을 다 거치고도 한 번도 지금까지 그 서구의 근대 시민혁명 같은 그런 컨텐츠를 우리는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거기에 빠져있는 게 뭐냐면 책임감입니다. 내 생활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국가에 기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채워야 되고 그것을 설득해야 된다, 국민들에게. 그래서 당신의 삶은 당신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당신 자식들은 그 자식들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기르세요. 라고 하는 말은 저는 통할 거라고 봐요. 그건 상당히 통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런 책임감 혁명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우회적으로 이 경제적 자유를 늘리는 그런 반사 효과도 얻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회가 현 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유 발언을 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좀 준비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제가 발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2019년 대한민국에는 실제로 많은 갈등들이 있고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정말 많이 부담해야 되는 사회적 갈등 비용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저도 대학생 때는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비운동권 이제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회 이제 대표를 역임했고 실제 그때 이제 반값 등록금 이슈가 아주 컸는데요. 그때 이제 저는 저희 이제 비운동권이라는 이 진영 측에서는 반값 등록금을 실제로 반대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위주의 많은 총학생회장들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저희와 한대련 이 두 조직들이 아주 심오하게 갈등을 겪으면서 이것들이 정말 이 갈등의 마지막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국가장학금 1, 2위형이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정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지금 2019년 대한민국 서초동 또 광화문 또 여의도 이런 등등을 보면 아주 제가 살아온 인생이 짧지만 그 중에서는 아주 굉장히 극심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 청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제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정치적인 분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국 장관 사태 이전 또 탄핵 사태 이런 무수히 많은 이제 정치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청년들은 정말 많은 이 갈등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정권은 경제 분야보다는 사회정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정권인데
앞에서는 이제 정의와 공정을 외치고 뒤에서는 결국에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본인들 이득을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에 청년과 국민들은 배신감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쟁 이슈에만 이렇게 몰두하고 집중하는 야당을 보면서 동시에 야당도 싫다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정치를 불신하게 되는, 어느 한 정파가 아니라 실제 정치를 전부 다 불신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저는 제가 87년생인데 저까지도 많이 못 느끼고 있는 분야인데요. 바로 젠더 갈등이라고 합니다. 각종 성별을 혐오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범죄를 포함해서 실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까지 그 다양한 젠더 갈등이 있는데요. 실제 대학가에서는 이 총리 학생의 폐지라 또 사회에서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과 영화를 두고 정말 갑론을방 또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실제 제가 20대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데 이성 친구와의 교류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2022년까지 여성 장관 비율을 높이고 또 여자 경찰 비율을 또 이렇게 1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또 20대 남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좀 공정 경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을 때 대통령 부정평가가 20대 남자에서 64%로 아주 최고조에 올랐던 이력이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인데요. 이익집단 간의 갈등을 청년들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철도 파업을 보면서 또 이런 지하철 파업을 보면서 청년들은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학교에 가야 하고 또 본인 일터로 가야 하는데 그 공급 수량이 줄어들면 본인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한 집단의 이익을 인정하기보다는 본인 삶의 피해가 되는 것에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타다의 사례는 자유가치, 또 20대가 아주 수호하고자 하는 이 자유가치의 정면으로 충돌되기 때문에 아주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타다 금지법이 지금 개정안이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기 직전인데요. 실제로 이게 미래 산업을 좀 막는 부분이고 또 실제로 20대, 30대 여성들은 직장에 쌓인 스트레스를 이 타다 귀가 서비스로 좀 풀려는 경향도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국회나 이런 정치권이 28만 명의 그 확실한 택시 기사표를 얻었지만 실제 여성 유권자 2,100만 표를 좀 잃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제 나름대로의 제가 이번 논문 주제인데요. 논문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 이러한 다양한 갈등이 대한민국에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실제로 근데 저희가 2009년도에 정부에서 그 사회통합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요. 또 2013년에는 국민 대통합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으로 갈등 조정을 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권에서는 그런 갈등 조정의 역할을 청와대 내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991년에 그 남아공에서 그 흑백 인종 갈등이 굉장히 이제 고조에 올랐을 때 아담 카인이라는 이제 갈등 조정 전문가가 이제 거기서 이제 조정 활동을 한 4년 동안 했는데요. 이게 몽플레 컨퍼런스라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에도 이 몽플레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4년 동안 의견을 모았던 이런 내용들을 국정 운영에 아주 전반적으로 잘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갈등 조정의 시작은 그 본인의 사회들이 아주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론 분열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시기에 꼭 이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실제로 이런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국가 기관이나 또 조정자를 좀 모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끝으로 이게 몽플레 컨퍼런스를 이제 보면
아담 카인이라는 어떠한 절대적인 이 조정자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실제로 이익 집단의 관계가 없는 외부인이 그런 조정을 했다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한국 경제에서 한 9년 전에 실제로 그 아담 카인을 불러서 대한민국의 이런 이제 우파와 좌파의 갈등을 조정해달라 해서 세미나를 한번 열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제가 찾아보니까 아담 카인은 실제 캐나다인으로 지금 한국 나이로 한 59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참 섭외가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의 이 지도자들이 이런 큰 용단을 내려서 실제 대한민국의 또 이런 이권과 또 어떤 한 정파와 또 한 진영에 관계없는 인물을 좀 모셔서 갈등 조정을 좀 하는 것이 어떻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자유랑 경제적 자유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이제 사회적 자유만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 자유가 확대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을 야기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흔히 좌파라고 불리는 진영이 이제 정당 정치를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잘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몇 년간을 잘 봤을 때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얘기를 했을 때 일단 정의당은 이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지를 얻기도 하고 또 좌파 진영을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이상을 보여줄 수 있기도 하고 그런 면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들 중에서 좀 실현 가능한 것들 혹은 이제 대중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 입법을 하면서 또 지지를 가져가고 또 사회를 이제 사회적 자유를 한 발 확대시킨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한국 사회를 조금 더 왼쪽으로 옮겨놓는다든가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구조가 상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정의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호 이득이 되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좀 중도에 걸쳐 있는 보편적인 지지를 얻어야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정당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정의당에게 이상적인 이야기를 할 어떤 역할을 넘겨줌으로써 이제 확보할 수 있고 정의당은 이제 자신들이 원했던 이제 이상적인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에게 어떤 선거 승리의 역할을 넘겨주면서 그런 거에 이제 개의치 않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우파 진영을 보면은 이제 정당이 이제 좀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정당이 자유한국당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게 쪼개져가지고 이제 바른미래당으로까지 이어지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동안 우파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얘기만 하기보다는 이제 자유주의 얘기도 하고 보수주의 얘기도 하다 보니까 경제적 자유 얘기에만 치중하게 되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대중의 공감도 이끌어낼 수 없었고 사회적 자유의 확대를 바라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좀 강한 공격을 받아왔던 면도 있고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파 진영에서 어떻게 자유주의의 목소리에 좀 더 설득력을 부여하고 좀 더 강한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좌파 진영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상호 이득을 봐왔던 그런 구조처럼 우파 진영에도 어떤 자유주의 정당이 새로 등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유의미한 의석수를 확보한 자유주의 정당이 새로 등장해서 이상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또 일관적으로 사회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아까 박준우 님이 얘기하셨듯이 그런 그 두 개의 자유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님을 또 대중들에게 설득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등장을 한다면은 자유한국당한테 있어서도 좀 자유주의 이야기를 좀 직설적으로 함으로써 감수해야 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자유주의 세력에 있어서는 또 선거 승리의 부담을 적게 갖고 갈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이득이고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라운드는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우울한 전망이 상당히 팽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삶은 낙관적 자세로 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고 낙관적 태도를 유지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좀 더 던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주의 입장에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던진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한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더 풍요로운 삶과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그 희망적인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2019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좀 유의미한 희망의 그런 맹화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올해 자유기업원에서 제출간한 책 중에 인간경제 국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자유지선주의 경제학을 굉장히 잘 다루고 있는 책이죠. 이게 이제 제출간이 되었고 제가 스터디 가이드의 번역 작업에 참여를 했는데 제가 올해 교보문고에 가서 이 경제학 수험서를 사려고 메인 서가에 갔더니 이 인간경제 국가가 떡하니 2권이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자유기업원에서 낸 책은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보기는 참 어려웠던 때가 많은데 그런 책이 7월에도 있었는데 저번 주에 갔더니 저번 주에도 또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여름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온라인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에 노예의 길과 치명적 자만이 꽤 상위권으로 올라갔었어요. 그 2책도 참 자유기업원에서 한번 찍어내면은 재고가 많이 남아서 걱정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또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씩은 지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것을 조금씩 지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경험에 의한 배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은 경제가 늘 성장하는 게 당연했고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게 당연했고 일자리가 있는 것이 당연했었는데 취업난은 예전부터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일자리가 특히 좋은 양질의 일자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20대들이 그것을 직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30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소득도 올해 4년 만에 처음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리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막상 이제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그동안 내세워온 정책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그게 또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의 의사결정 그리고 일반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밀접하게 다가오니까 그런 미약하게나마 지식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87혁명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전 마지막 혁명이라고 보는데 군사 독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대다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61년에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났고 87년에 6.29 선언이 일어난 시기까지를 보면 대략 6년 정도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고 특히 경제적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데에는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책도 출간하고 그렇게 좌담회도 하고 이렇게 매년 조금씩 쌓아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87혁명과 같은 이 자유시장 경제 혁명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저는 미래를 좀 낙관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만 놓고 보면 참 암담한데요. 사실 근데 돌이켜보면, 희망도 여전히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해요. 저는, 자유주의 운동을 한 20년간 했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직업처럼 되어버렸는데,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납니다. 2011년경인데, 그 당시에 이런 경제적 자유를 위한 무슨 노래도 만들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그 시도들을 했어요. 뭐 방송 같은 것도 해보고 하면서 그때 제가 한편으로 드는 걱정이자 약간의 두려움은 뭐였냐면 이건 필연적으로 201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필연적으로 좌파 쪽이 집권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그게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야, 그러면 잡혀가겠구나, 나는. 분명히 노무현 때처럼 그렇게 엉성하게 안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부터 가두려고 할 것이다. 잡아가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뜻밖의 그렇게 됐어요. 야, 그래서 세상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야.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이 뜻하지 않게 무슨 또 탄핵을 당하고 사람들이 또 그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온통 촛불을 들고 나라를 다 뒤집어 놓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했어요. 뜻밖의. 그러면서 이번에는 정말 끝났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무슨 적폐청산이니 이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드디어 이 친구라 그러면 안 되죠. 아무튼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벼르던 거를 하는구나.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잡아 가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10월 3일 날 광화문에 나가보고서 정말 역사는 알 수 없다, 예측 불가라고 저는 느꼈던 게 옴짝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광화문 시청 일대가 사람으로 그냥 꽉 찼더라고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사람이 많이 나왔다. 그걸 보면서 야, 이건 또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제 뭔가 자각을 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철학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아무튼 문재인 세력이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인식은 확실하게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뭔가 문재인 쪽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그 생각에다가 이제 컨텐츠를 채우려고 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철학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다. 거기에. 그래서 지금 박진우 학생이 얘기했듯이 교보문고 가면 베스트셀러에 자유기업원 책들이 올라가고 하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보면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파 유튜버들이 그 유튜브 활동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까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게 한국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하라는 법만은 아닌가 보다. 뭔가 바뀔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렇게 지적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보수 야당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정치 행위를 반대 행위를 하는 것만큼 사실 과연 우리나라가 그렇게 급속도로 망해갈까라는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바로는 우리나라가 이 자유경제주의를 체제를 이제
건립을 하고 또 이제 저기 정착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것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은 실제 현 정부가 오랜만에 이제 진보 정부가 들어섰는데 초반에 또 이제 초중반쯤에 이제 사회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좀 드라이브를 세게 건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을 못한 거는요, 야당의 어떤 극심한 반발이 아니라 실제 정부적 판단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헌 얘기가 나왔을 때와 또 사회주의적인 어떤 정책들이 발의될 때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그 운영도 그 지지율 자체가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급격한 사회주의화를 실제로 우리가 잘 막아낼 수 있겠다라는 이런 안도를 그나마 할 수 있겠고요. 또 객관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청년 사회에서도 희망을 보는 게 저희 정부에서 예전에 사실 2012년도에 인수위를 시작해서 그때부터 저희는 스타트업 정책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저희가 인정할 부분은 그 스타트업 정책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다뤘고 실제로 많은 어떠한 지원과 또 저희 정부가 하지 못한 실제로 디테일한 좀 여러 가지 역할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타트업의 생존율은 이제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쳐주면 10% 정도가 되는 건데요. 이제 10개 기업 중 9개 기업이 이제 문을 닫고 폐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2번 폐업을 하고 실제 3번째 창업에서 이제 조금 자리가 잡히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잘한 점은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스타트업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또 청년들이 사업에 도전함으로써 실제로 자유주의 또 이 시장주의자가 되기에 아주 적합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 취업 준비만 하면은 이 돈이나 이 숫자에 굉장히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사업을 조금씩 하고 세금 계산서만 발행을 하다 보면 실제 이런 세금에 대한 관심들과 이런 시장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이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폐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전 사실 청년들이 20대 때, 30대 초반 때 스타트업에서 망하면 어쨌든 지원금을 받아서 망하거든요. 이 지원금 자체가 실제 그들의 이제 인건비 또 혹은 이제 다른 외주에 주는 이런 생태계로 이어지는 결국엔 경제 활성화가 이어지는데요. 저는 솔직히 청년 수당이라는 이런 어떤 그냥 50만 원 그냥 주는 어떤 수당보다는 청년들이 스타트업에 도전을 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본인들의 인건비로 가져갈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효과적인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기승전 청년인데요. 청년들이 이렇게 또 열심히 살고 또 그렇게 우리가 막 편견을 가진 것처럼 청년들은 뭔가 이 진보주의자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라는 이 구조가 실제는 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 좀 희망을 갖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유주의에 그래도 싹은 이제 생기고 있다. 그렇게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근데 이제 주의해야 할 게 이제 싹이 트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저희가 그런 목소리를 좀 더 구체화하고 일관된 모습으로 제시를 해줘서 이제 그 싹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제 만약에 뭐 자유주의의 싹이 트고 있기 때문에 정권은 나중에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정권 교체로 끝나게 된다면은 그게 이제 자유주의의 어떤 정신을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좀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는 계기가 아니라 그냥 한번 타오르고 꺼져버리는 불꽃으로 이제 만들어버리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를 날려버릴 것이 아니라 뭔가 자유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세력이 좀 더 정치 세력이 본격적으로 등장해줬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싹트고 있는 자유주의를 좀 더 영구적인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우리 사회에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또 좋은 말씀, 아끼신 말씀이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추가적인 말씀, 보완적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유주의자들은 지금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상황의 위중함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이번 자유의 밤을 또 준비를 하면서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잘 살아남았나 생각해 보면은 제 자신은 사실은 작년 연말에 그 자유의 밤 다짐대로의 자유주의자로 살지는 못했어요. 그때는 나름 기획했던 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또 4학년이 되고 또 취업 준비를 해야 하다 보니까 하려고 했던 이제 많은 것들을 실제로 수행하지는 못했는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취업 준비를 하면서 겪은 것들, 얻게 된 이제 교훈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 시장 경제에 반하는 정책은 참 심각한 위험을 갖고 온다는 것을 책으로가 아니라 체감을 하게 된 게 취업 시장을 보면서 그래요. 저는 뭐 이제 좀 장기간 준비해야 하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당장 민간 기업의 취업 전선에 오래 뛰어들지는 않았었는데, 주변에 민간 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니까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훌륭한 학업 능력과 이제 여러 스펙들을 보유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필기까지 8군데를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필기까지 8군데 붙었다 그러면 많이 붙은 건데, 최종에서 한 군데도 취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가 몇 년 동안 그 시장 경제 이런 거 막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귀 기울여 듣지 않았는데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조금씩 그렇게 경험적으로 이 오류들에 의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분명히 그 지식 여러 공부를 많이 한 계층 그리고 일반 계층이 아울러서 다 이 문제들을 지금 공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때에 정치권이, 그러니까 보수 야당이 잘만 해주면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한국당 청년 쪽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황교안 대표 이번에 그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들 만나서 우리 국민들 일 더 해야 된다 그런 말해서 지금 욕 엄청 먹고 있잖아요. 근데 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일을 더 해야 한다가 아니라 52시간 지키려면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정도의 말도 하지 못하는 이런 보수 정치권의 실력으로 지금 있는 맹아 잘 키워낼 수 있겠는가,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권이 크게 각성하고, 인물개혁도 인물개혁인데 좀 사상개혁부터 하고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연습 좀 하고, 민주당, 정의당이 정권 창출하기까지 어떻게 했는지 좀 열심히 보고 배워서 다음 정권 창출해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부 국내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꼭 한국인들이 꼭 방향을 정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거대해졌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만 거대해진 게 아니고, 그 라우리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데에서 매년 외교 지수를 평가를 하는데, 거기를 보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수교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오히려 미국은 그 일종의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점점 미국 속으로
숨어드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중국은 계속 뻗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 존재를 다루지 않고서는 어떤 나라도 제대로 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중국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중국에 휩쓸려 들어갈 거냐? 아니면 중국에 맞설 거냐? 이걸 결정을 해야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은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거래를 하고 싶은데 정치적으로는 멀리 해야 되거든요. 그 아산정책연구소와 미국의 시카고 카운슬하고 이렇게 그 여론조사를 해놓은 거 보면 한국인들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럼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미국이 70%가 넘어요. 중국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10%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대다수는 미국 쪽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같은 삶을 원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중국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휩쓸려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호주 같은 나라가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일본도 비교적 잘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래는 얼마든지 하자. 서로 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한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중국을 인정할 수 없다. 중국과 같은 제도를 한국에 또는 호주에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거 단호히 거부한다. 중국의 첩자를 절대로 우리 국내에 용인할 수 없다. 이게 호주의 입장입니다. 한국은 어떤가? 중국 첩자를 한국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정권은 못하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스스로 중국한테 그냥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한국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국민은 대부분 중국과 미국 중에 선택하라면 미국 쪽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정권을 제어해야 됩니다. 이 정권이 그냥 가는 대로 중국 쪽으로 흘러가면 할 수 없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국민이 막아내야 돼요. 국민이 그래서 중국과는 경제적 거래만 한다. 정치적으로는 미국 쪽이다. 분명하게 만약에 경제적 거래를 하기 위해서 정치도 중국으로 가야 된다고 중국이 강요한다면 중국과 끊어야 된다. 이런 각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한국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자유라도 계속 누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피나 좀 디자인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들어가자마자 내년 총선 캐치프레이즈를 했거든요. 내년 총선은 미중전이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예, 많은 유튜버분들은 좀 잘 많이 그 흐름을 아시고 했던 것 같은데 전 사실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다라는 민주당의 이 프레임이 나오기 직전부터 제가 이렇게 좀 의원님들이 직접 언급하십시오 했는데 그런 게 좀 부담이 된다 봅니다. 좀 아쉬운 게 있고 실제로 그 국외 상황을 말씀하셨으니 뭐 제가 감히 뭐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실제 이제 그런 이 현 정부의 외교 참사에 대한 문제는 좀 참담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이 중국의 소수민족 또 혹은 이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홍콩과 대만 이제 민주화까지 저는 실제로 이게 자발적으로 당연히 시민들의 요구가 올라왔지만 아주 이 큰 단위의 어떤 기획들이 실제로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홍콩과 대만의 민주화 운동은 요즘에 우리 국내 언론에서 뭐 광주 민주화 운동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단 인권 탄압에 대한 개념보다는 실제로 이 자유주의와 실제 공산주의의 저는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과감하게 또 자유주의의 수혜를 굉장히 잘 보고 자유주의를 가장 잘 이용한 이 소규모의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에 대한 걸맞는 이제 외교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실리도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 친누이도 지금 중국에 있는 중국 기업 상해에 있고요. 좀 실리적으로도 경제가 중요한 건 알지만 실제로 지금 이 서방의 또 자유주의 국가들이 이 마음먹은 어떤 이제 기획들이나 이런 전략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이 자유주의 국가 이 노선에서 이 좀 이렇게 서포트를 함께 해주는 게 좀 전략상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자유기업원에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저희 스타트업 모임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실제 뭐 자유주의와 뭐 보수주의와 뭐 이런 정파적인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고 실제 그냥 되게 기업 활동에 매진을 하고 있고요. 본인 기업에 불리하면 싫어하는 분들입니다. 실리적인 분들인데 저는 사실 이 그룹들을 좀 만들어서 이 자유기업원에서 어떤 이 세미나라든지 아카데미 혹은 또 제가 당에서 이런 추진하려다 보니까 당은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이 대표님들이 아무래도 또 B2C 사업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또 혹은 또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 사업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다 보니까 어느 한 당에 특히 또 이제 보수 야당에 이러한 정책적인 이 제안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이 자유기업원이 이름에 딱 맞게 뭐 이 1인 기업부터 시작해서 스타트업들도 이제 뭐 10인 기업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이 스타트업 하고 있는 이 기업가들, 이 대표들 그런 의견들을 좀 모을 수 있는 이런 과정과 또 이제 투트랙을 한 가지는 그분들이 사실은 저는 이제 미래 자유주의 이 전선에 실제로 핵심 전 인물과 동력이라고 좀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또 이 불만이 정말 절대적으로 높아져 있는 이 시기에 그런 분들에게 사실 이론적인 교육과 또 실제적인 어떠한 이 의견을 듣는 이런 자리들을 좀 많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박준님이 또 얘기를 해주셨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 자유주의적인 얘기를 할 때 그 잘 말하는 법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좀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분명 있을 텐데 뭐 이를테면은 이제 혐오 발언 관련된 얘기에 관해서도 혐오 발언을 이제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게 이제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봤을 때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너무 그 얘기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 어떤 혐오 발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들어도 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차별금지법 같은 이제 법들을 빨리 제정하라는 그런 제정 촉구를 요구하는 움직임들도 더 거세게 도리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제 경제적 자유 측면에서도 보면은 그 예전에 최승로 원장님이 어디 TV 프로에서 최저임금 4,5천 원 선으로 해야 된다. 그게 적절하다. 라고 발언을 하셨던 그 사진을 봤었는데 그 사진을 공유를 어디서 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 어딘가에서. 그때 이제 댓글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되게 너가 그 돈으로 살아봐라부터 시작해서 정말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도 저는 이제 잘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고 봐요. 이제 보통 그렇게 반발을 하는 경우는 자기가 최저임금 선을 인하했을 때 당연히 최저임금 인하된 선에 봉급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고. 근데 그거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최저임금을 낮췄을 때 어떤 고용 부담도 완화되고 이제 임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좀 더 여유로워진 돈으로 투자도 새로 해서 경제도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얘기들을 좀 더 강조를 할 수 있으면은 이제 그게 최저임금을 인하하자 아니면 뭐 혐오 발언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그 당사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을 수 있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자유주의적인 이야기가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네, 감사합니다. 2019년 벌써 1년이 다 갔습니다. 네, 자유교본이 작년도 자유의 밤에서 논의됐던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상당히 의미가 깊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말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또 저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많은 그 해법과 대안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또 앞으로 있을 1년에 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 각각 개인의 역량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각자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해가는 그런 방식에서 이 자유주의는 계속해서 더 꽃피고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그러한 이념, 생각, 사고로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2019년 자유의 밤 행사 일부 좌담에 상당히 뜻깊은 대화를 나눠주신 네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